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8년 12월 2일입니다. 드디어 올해도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여기가 국제협상 방송 스튜디오이고 또한 또 우리 영인식 스킨 클리닉 피부 샵 전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끔 강의도 하고 또 영어로도 강의도 했고 또 많은 노래도 하는 그 스튜디오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뭐 얼마 전에 또 이 트로트 가요와 국악을 통한 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제조업 이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데 저는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국제협상 전략용어, 두 번째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 세 번째는 연예와 협상, 네 번째는 국제행사의 영어라는 책을 이렇게 쓴 네 권의 책을 썼고 기업체와 또한 공공기관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해오면서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으로 국가경제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 수출 분야 심사위원 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또 직장생활을 무역회사에 근무해가지고 무역이라는 것은 서비스 제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이죠. 재화죠, 재화. 재화를 수입하고 수출하고 그래서 외국의 공장도 가보고 한국의 큰 공장도 가보고 또 중소기업도 가보고 그러면서 월드클래스 300 수출 분야 중견기업입니다. 매출이 1000억에서 한 1조 미만의 그런 대기업의 회장, 사장님들과 면담도 하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와서 참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해본 끝에 우선 오늘은 제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조, 여러분들 제조 그러면 뭐가 생각합니까? 뭘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manufacturing, manufacturing이라고 그러죠. 제조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외국에 가서 뭐 첨단 기업에 전자, IT 쪽에 그 사장들하고도 미팅도 해봤는가 하면 또 중국에 가가지고 신발 공장, 큰 신발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 CEO들하고 미팅도 해보기도 했고 또한 제가 또 이렇게 물품을 수입도 해보고 수출도 해보고 그래서 이 제조업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론과 실제를 보고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국가가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사회라고 하지만 옛날에 농경사회와 달리 제조업 시대를 에서 살고 있는데 IT라 할지라도 모든 게 다 제조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도 살 수 있습니다. 음악을 안 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연극을 안 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먹고 입고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패권 국가라고 하죠. 전 세계 모든 경제 단위는 미국의 달러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권 국가인데 미국이 막강한 것이 세계 자본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최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국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미국을 출장을 약 30개 도시를 가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미국의 30개 도시를 한 군데만 30군데 도시를 가면서 미국의 3대 도시라고 하는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는 약 8번씩이나 가봤습니다. 샌디에고도 5번 가봤고 샌프란시스코 3번 가봤고 올랜도도 한 3번 가봤고 참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너무나 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이 농산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기라든지 너무 농산물이 많아가지고
미국에 가면은 이 먹을 것이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잘 사는 재벌이든지 뭐 못 사는 사람이든지 어지간히 일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식품이 싸고 또 이 마트 가서 사면 너무 먹을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막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널드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형적인 언제부터인가 이 무역 적자국입니다. 옛날엔 물건이 미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 첨단 제품, 항공이라든지 전투기 이런 거 우리 소비자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뭐 고기라든지 이 농산물, 농축산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 제조업에서 딱이 일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미제를 사가지고 쓸만한 것이 그렇게 과히 많지 않다. 뭐 화장품이 있다고 하지만 화장품 이제 할리바른 화장품도 한국게 좋고 미국의 뭐 비누라든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제조업의 경쟁력의 상실로 인해 가지고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가 있는데 그런 무역 적자 제품을 좀 미국 걸 사달라고 뭐 자동차 미국 자동차가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미국의 자동차라고는 전부 다 그 옛날에 기름값이 쌌을 때 큰 자동차 튼튼하게만 만들었지 세계 월드 커스터머 오리엔티드한 그런 디자인과 그런 펑션을 상실해 가지고 고급 자동차는 또 독일에 뺏기고 그래서 세계 소비자들의 그 취향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제조업이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로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고 그런 것을 미국이란 나라는 금융업, 또 관광, 서비스업, 영화산업이라는 이런 걸로 버티고 있으나 아무리 이런 서비스업, 관광, 금융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제조업이 낙후된 국가의 경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이 그 고도 성장할 때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중국을 보듯이 한국에서 많은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많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 선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공업 이 4대 공업이 발달해지고 이끌고 갔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또한 중국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자제품, IT 제품도 지금 중국이 막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국가는 그 나라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저 편하고 좋은 일 뭘까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저 서비스업 이런 데 가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 구하니까 외국에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꽤 높은 인건비를 주고서 일을 시키고 또 예전에는 여성분들도 그저 공장 같은 데 가서 재봉틀에 가서 일하고 뭐 이래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았는데 대한민국 요새 젊은 친구들은 남자들은 그저 나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뻔뻔히 놉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경쟁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어디 공장이라든지 3대 업종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외국에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해서 외국에 인력을 들여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고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시골에 농촌에 시집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공공기관에 강의하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성들이 결혼을 농촌으로 안 하기 때문에 신부를 이제 수입하는 신부 수입국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몇 년 있으니까 신부들을 수입해가지고 농촌에 지금 가면 굉장히 이거 전 세계 뭐 중국, 베트남, 뭐 미얀마, 뭐 심지어 아프리카 이런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시집 와서 농촌의 인력을 그 남편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 게임업, 관광산업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제조업의 이 공장이 좋은 공장이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저 남미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한국에 공장이 있어야 공장을 유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기업들도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성공한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적자 보고 보복에 의해서 공장 탈탈 털어가지고 빈손으로 나오는 이런 한국의 기업들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잘 경청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첫째는 제조업에 관해서 드릴 말씀은 정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가정은 특히 청소년 어린 학생들에게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 정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매우 큰 미덕이고 우리 부모 세대들, 흔히 말하는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그 부모들도 굉장히 잘못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땀 흘려 일했으면서 자식들한테는 너네들은 편하고 좋은 일만 해라. 그러니까 취직을 안 해요. 부모 재산이 자기 재산인지 알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 도전 정신을 일깨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정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정교육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놀아서는 안 된다.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학교교육, 사회교육, 또한 가정교육, 교육이 먼저이다. 이런 제조업을 아주 매우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대정신, 사회 분위기, 가정교육, 국가의 지도.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좋은 특혜랄까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준다면 아주 이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는 또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 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은 있는데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지금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굉장히 대학교, 중고등학교 이제 교직자들 옛날 베이비 부모 세대 때는 대학교 교수가 최고였어요. 막 대학교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시 검문은 어렵고 그러니까 막 대학교 교수가 됐다 그러면 뭐 평생 최고 직장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방의 또 일부 대학교는 학생들을 모집을 못해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끌어오는데 이게 더 우수한 교수로 평가받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교 모든 사람이 다 대학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전부 다 기술학교 가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평생 요즘에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자기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시장에 왜곡된 기형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업자를 느는데 쓸만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을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편법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이런 탈법적인 현상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 이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대학교는 적게 해가지고 정말로 대학교를 졸업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스텝진이라든지 기술자라든지 경영진으로 가서 혹은 마케팅을 한다는 이런 무역을 한다는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이 대학교이고 그렇지 않고 실력이 좀 부족하고 노동을 한다는 이런 사람이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공장 가서 현장에서 일한다면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제조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대비 과잉의 대학교 졸업자를 양산하는 현재 계획조들을 반드시 개편해야 되고 대학교를 개편을 해가지고 일부 대학을 놔두고 그 시설을
기술학교로 같이 운영을 한다면 얼마든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나 자기 자신의 맞는 능력과 재능에 맞는 일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제조업에 대한 차별에 대한 정책을 정부는 펼쳐야 합니다. 경제에서는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요한 것이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 어떠한 그 연계 고리가 끊어지면 그 나라 경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크게 보면 산업의 근간이 제조업이 흔들리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안목을 국가 경제단체는 계획을 세우고 또한 적합한 업종과 제조업을 발굴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그런 미시적인 그런 것만 따르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장기적인 경제 전략이 있습니까? 아주 이거 유감스러운 일인데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어떤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소기업이 외국의 물건을 여기서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국내 소비자가 관세를 내지 않고 들어와서 물건을 소비하면 그것이 바로 수입을 대체하는 대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중소기업이 결국은 수입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고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꼭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만 지원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이 열심히 수출 대체품을 만들면 그게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입하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수기업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전략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모든 중소기업의 모든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을 해가지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낫다, 나쁘다가 아니라 특성, 스페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페셜 포인트,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조업 질서에 모두 필요한 기업이므로 어느 기업이 더 중요하다, 나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대기업은 어셈블리 라인 아닙니까? 대기업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공이 뒷받침해 주니까 그 많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서 많은 수출을 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혼자 잘나서 대기업이 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영자, 회장이나 사장들과 대기업의 직원들은 항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나와서가 아니라 저분들이 피땀 흘려서 좋은 물품을 싸게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구나 이런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가끔 가다 보면 대기업의 직원들 사장부터 평사원까지 많은 대화를 했는데 뭔가 요새는 많이 깨졌죠. 자기들이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가서 얘기하면 실력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채 들어가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기업 사람이 똑똑하다 그렇지 않았죠. 어쩌다 거기 기준을 만나서 거기서 들어갔지.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직하고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전부 다 놀아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영업을 한다든지 모든 걸 전체를 배운 사람들은 사장이 될지 압니다. 전체를 볼지 아니까.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럽니다.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은행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언제 처리되느냐, 퇴직해가지고 한 2달쯤 놀고 나서 자기가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을 때 그때 처리됩니다. 아, 내가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제가 또 흔히 이런 말도 합니다. 대기업 그런 좀 목에 힘주고 다니던 그 남편을 둔 부인들도 자기 남편이 퇴직하고서 밥 먹고 놀고 어디 가서 출근할 데가 없을 때 사모님 소리 듣다가 동네 아줌마 소리 들을 때 소리 듣는다고 한 소리를 저는 예전에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의 수평적 결합과 연계관계를 인식하고 정부는 기업의 규모의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제조업의 발전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분 나빠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섯째, 제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인류의 발전의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경쟁을 하면서 또한 협동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영어로 해서 경쟁, competition이죠. competition, 경쟁. 협동. 저는 일찌감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회화 강사를 했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발음을 가르칠 때 협동, cooperation, cooperation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 cooperation을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때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cooperation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협동과 경쟁인데 이런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을 하고 이제는 경쟁과 서로 정보와 기술을 또 협동하는 체제로 가야지 우리 회사에서 모든 걸 다 기술을 개발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거 만들고 특허가 아닌 이상은 서로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한다면 서로 같은 업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분류에 따르거나 다양한 구분을 한다는 식의 대분류를 통해서 제조업의 특성에 따른 기술과 공정 등의 기업의 특허 같은 비밀을 제외하고서는 공개해서 제3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축하는 방식을 통해서 제조업이 서로 발전하게 하고 또 다른 회사나 다른 제조업의 창업자가 시간을 단축하고 빨리 올라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경쟁자가 발전하는 것이 전부 대한민국 사회 발전이고 나도 발전하는 것이다. 왜 경쟁자를 통해서 서로 우리 부품이 모자라면 저쪽 회사에다 공급하고 그런 단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과 협동이 서로 공존하는 제조업의 풍토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 교수나 지식인들이 자신만의 정보와 경험의 지식을 저서로 출간한 저도 4권의 책을 썼는데 왜 썼습니까? 책 써가지고 돈 뭡니까? 전문서죠? 전혀 돈 벌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래도 제가 자비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사장님이 원고가 좋다고 해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투자해서 책을 내줘서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서를 낸다든지 논문을 낸다든지 꼭 뭐 박사 우리나라 뭐 툭하면 박사 뭐 베꼈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저도 논문을 한 거 썼습니다만 그런 자기 자신만의 논문을 나름대로 발표하는 게 논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서로 출간한다든지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논문이 아니더라도 페이퍼 그죠? 뭐 발표면 이런 걸 자꾸 쌓여 있는 것이 그쪽 만약에 A 업종이면 A 업종의 협회 같은 데서 자꾸 보고해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째, 기업 간의 제조 공장의 견학을 좀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고 반대로 거꾸로 역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부터 서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공장 견학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의 직원과 관리자가 서로 다른 회사의 공장을 견학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서로 장점을 공유하고 또 자기들의 문제점 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서로 경쟁자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로 돕는 윈윈, 제가 협상을 강의하는 윈윈 아닙니까? 서로 상생의 관계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우리나라 이제는 많이 없어졌는데 갑을 관계가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하고 참 일을 많이 했는데 미국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땡큐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서로 상생 똑같은 호라이저널 수평관계 그죠? 호라이저널 버티컬 수직관계가 아니라 호라이저널한 관계로 나가서 이렇게 서로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 정부는 중소기업이 열악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분야인 디자인 분야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제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예뻐지려고 노력할까요?
뭐 저 여자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러고 무슨 뭐 여자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도 요즘에 외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데 잠바나 가지고 티셔츠 하나 입고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 동복인데 오늘은 좀 이런 복장을 하자 신경 써가지고 뭐 넥타이를 비싼 거 매지는 않았지만 이 코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국제 비즈니스 매너 강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강사들 중에 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비싼 강사를 받는 과목 중에 하나가 국제 비즈니스 매너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별도의 디자인팀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운영하기 힘드니까 서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자기네 협력회사에 디자인을 뭐 지금도 하고 있겠죠. 디자인을 갖다가 지도한다든지 서로 디스커션 해가지고 대기업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CEO라든지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해가지고 함께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훨씬 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 회비를 약간씩 내가지고 그 회비를 가지고 여러 중소기업이 한 디자인을 한 회사가 쓰기 힘들다면 또 이렇게 쉐어하는 그런 방식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덟 번째,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공장은 엄청 큽니다. 정말로. 그래서 중소기업은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비밀이 아닌 한 협력업체라면 대기업 안에 그 부지의 일부를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일부 어셈블리 라인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그 공장 안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데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시간, 커뮤니케이션, 비용, 뭐 물류 비용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공장 안에 중소기업의 공장을 함께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뭐 한 100km, 200km 떨어졌다 생각해 보시죠. 핵심 부품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비용을 버리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리후생으로 식당도 같이 운영한다든지 비용 다 각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공장이 넓은 터에 중소기업의 공장을 함께 입주시켜가지고 상호 교류와 물류 비용의 절감을 하는 것도 좋겠고 같은 울타리 아니라도 옆에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기업의 공장이 별도의 구역에서 서로 윈윈하는 대기업의 중요한 공급 라인의 복수 지정은 필수이지만 이 점을 잘 생각에 운영해서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연구정보센터를 설립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대기업은 각자 연구인데 사실 제가 월드클래스 300 심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월드클래스 300의 그 기업체들 사실 매출 1000억에서 1조 미만 뭐 잘 된 데도 있지만 대부분 부족한 것이 뭐냐면 연구 인력 확충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수출 마케팅 좋은 직원들을 이게 미리미리 이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중소기업 같은 동종업에 연구정보센터를 설립하라. 일개 중소기업에서 한 회사에서 그 연구소를 만드는 건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동종업종 또 엇갈리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 몇 군데에서 한 개의 연구정보센터를 설립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서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흑자 회사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일본에 그 참 뭐 3대 4대씩 만들어가지고 그 제품만큼은 세계 제1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령 인구로 인해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고 또 그 사업을 물러받을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노령 인구로 인해 가지고 폐업하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산에 가가지고 안산에 갔습니다. 안산에 갔는데 건실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인데 뭐 중소기업이지만 그 회사에 있는 기계값만 해도 몇십억 원어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사장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이 공장을 물려주려고 일을 시켰는데 자녀분이 싫다고 나는 이게 안 맞다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장을 그 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물려주든가 팔든가 이래야 될 것입니다. 아주 그 제품은 아주 대면에서 인정받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각종 그 연구 정보가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만한 매뉴얼을 영문으로 받았어요. 이게 반도체 쪽인데 IT 이런 건데 제가 나름대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전 경제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서 외국의 엔지니어가 영국에서 엔지니어가 왔는데 대기업에 가서 제가 통역을 뭐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뭐 여러 번 말했잖아요. 영어를 뭐 대충 잘하지 않습니다. 좀 특출나게 잘하기 때문에 동시 통역으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 그 대기업에 우리나라 어느 회사라고 하면 알 정도의 대기업의 임원들이 와가지고 그분들도 다 명문대학도 나오고 유학 갔다 온 분이 임원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평사원이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자기들 대기업인데 저는 조그만 회사 무역회사 직원인데 어떻게 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이렇게 영어 잘하는 미스터리 얘기 잘 들어라.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필기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알았어요. 결국은 뭐냐? 기술도 결국은 영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해외 제조 기술정보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젊은 인재 중에 관련 분야를 공부하고 영어를 잘하는 인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면 일자리도 늘고 함께 발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정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경험상 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로는 우리나라 툭하면 노사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부와 기업과 학계와 정부가 정부, 기업, 학계 이 세 군데에서 가칭입니다. 대한민국 제조발전위원회 영어로 Korean Association of Manufacturing Development Manufacturing Development은 뭡니까? 제조발전이죠. 대한민국 위원회죠. 그래서 Korean Association of Manufacturing Development 대한민국 제조발전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마치 벤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벤처에서 성공하기는 참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소 이런 제조업을 잘 발전시키다 보면 그 안에서 벤처가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벤처 하겠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마치 약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약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 신약을 개발하려면 엄청난 연구, 돈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100분의 1, 1000분의 1의 확률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있는 제조업을 잘 발전시켜가지고 더욱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면 국내에서 유통이 잘 되고 수출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소직영기업, 대기업의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제조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걸 어떻게 발전할까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학계가 대한민국 제조발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만든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조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벤처도 나오고 성공도 거두는 것이지 처음부터 벤처 무슨 마치 신기루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벤처,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성공하는 기업이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 희박하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은 결국은 지극히 평범한 기술이나 산업의 변형, 발전, 역설의 발상의 전환해서 원래에서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뚝딱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뭡니까? 애플 잡스가 뭐 대단한 거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 컴퓨터와 아날로그 이 휴대폰을 접목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그 아이디어 하나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이제 5G
우리가 지금 LTE가 4G 아닙니까? 4G. 지금 5G 대한민국에서 선도하지 않습니까? 5G 1초 만에 2기가의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 가지를 열심히 그걸 발전시키다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도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새로운 걸 만들겠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Korean Association of Manufacturing Development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제조업이 아주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와 기업과 학계는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위원회를 한번 결성하는 걸 제안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제가 노래를 오늘까지 831곡까지 했는데 제가 뒤늦게 노래를 하는 것도 이제 가수들을 가르치고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를 발전시켜가지고 이게 어떤 경제 개념으로 본 것입니다. 제가 가수가 되고자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그래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컬럼도 쓰고 있는데 한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트로트 가요와 국악가, 벨리 댄서 등등을 예술을 가지고 홍보 마케팅 어떤 사업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에 묻힌 너무 훌륭한 가수를 발견했어요. 정말 공중파에 나오는 유명 가수보다 더 잘해요 노래를. 그래서 그 가수 중에서 중소기업의 홍보 마케팅을 하는 전략을 제가 세워서 얼마 전에 연설을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분야의 경제 분야에 컬럼을 쓰고 이런 강의를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한테 국제 비즈니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제계약서까지 강의하고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외국하고 딜하는 거 이런 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국제 비즈니스, 컨설팅, 자문 같이 조인 이런 걸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한번 함께 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오랜만에 제가 야구공을 지난번에 10월 28일 날 제가 올해 1957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62세고 만 나이로 61세인데 야구공을 333개를 정식 투구 거리에서 330개 던전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크게 도전 정신과 신념 이걸 가지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 국민들로 하여금 기업으로 하여금 안심하게끔 경제활동하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고 국민들과 기업들은 정말로 우리 다 함께 열심히 하면 세계 최고의 제조 국가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많은 것이 중국이 제조업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제조업의 좀 고부가치 제조업을 한국으로 들어와서 실업도 해결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강의 오늘의 제목 여기 보셨죠? 대한민국 제조업 발전 전략. 저는 국제협상 전략에서 이종성 소장입니다. 오늘의 특별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